네, 성공 투자의 첫 코너입니다. 끝장 전략입니다. 매주 목요일날 함께해 주신 분이죠. A1 리서치 조일교 대표 직접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시장 참 어렵습니다. 오르는 듯 하면 내리고 내린 듯 하면 다시 또 돌리고요. 자, 이제 추석이 하루 앞으로 앞당겨졌는데요. 주식 줄이고 가야 됩니까? 그냥 가야 됩니까? 좀 전략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주에 못 나왔는데 스튜디오에 앉으니까 좋네요. 확실히 스튜디오에서 해야 되는 방송 체질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식 비중은 제 생각에 한 70% 정도만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신용융자 잔고가 많이 늘어나 있거든요. 안 줄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증시 내부의 수급의 불안 요인이 있잖아요.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난번에 제가 한 9천억 정도 이렇게 8월 26일에서 9월 8일까지 9천억 정도 얘기했는데 여기 또 더 늘었어요. 그래갖고 1조 685억 정도 늘어서 실제 지금 1조 3,641억이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9월 8일까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딱 묶여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에서는 사실은 주식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가긴 힘들죠. 그리고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장 우리가 FOMC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FOMC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 부채 한도 협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결과적으로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FOMC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주식 비중 한 70%인데 지금 비중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 어떤 앞으로 갈 만한 섹터를 내가 많이 갖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가지 못할 섹터를 뭐 한 80% 갖고 있거나 50% 그쵸. 갖고 있거나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앞으로 갈 만한 섹터를 80% 갖고 있으면 그건 의미가 있죠. 그 제가 좀 이따가 제 종목 얘기를 할 테니까 그건 제가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FOMC 제가 3주 걸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무리 고용 지표 나쁘게 나오더라도 연말에 FOMC 테이퍼링 한다 그랬죠. 지금 하는 게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 임금 인상이 계속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딴 거 볼 거 없어요. 이번 FOMC 딱 하나만 보면 돼요. 테이퍼링 금액하고 기간만 보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테이퍼링 어차피 11월 달에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억, 150억 달러씩 매달 하느냐 150억 달러씩 그러니까 FOMC 회의 때마다 하느냐 아니면 100억 달러씩 FOMC 회의 때마다 하느냐 요거거든요. 그럼 그거 끝나는 기간이 달라져요. 그럼 FOMC는 하도 테이퍼링을 하도 중요하잖아요. 뭐가 중요한가 하면 테이퍼링 끝나는 시점에 바로 뭐가 옵니까? 금리가 오잖아요. 그럼 시장은 금리 인상이 얼마나 지연되느냐 당겨지느냐를 뭘 보겠습니까? 테이퍼링 금액을 보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50억 달러씩 매월 FOMC에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FOMC 할 때마다 물가 지표 보고 경제 지표 보면서 조절할 수 있잖아요. 이번 FOMC 때는 좀 건너뛰겠다. 이러면 또 금리 인상이 좀 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매월 150억 달러 이러면 시장 큰일 나고요. 그 다음에 매월 150억 달러씩 FOMC 회의 때마다 한다 이러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로 봅니다. 그래서 주식 비중 한 70% 정도는 가져가도 된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네, 자 주식 비중에 대해서는 70% 정도 좀 가져가자라고 하셨고, 자 그러면 시장 진단을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최근 미국과 우리 시장은 디커플링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우리 시장 뚜렷한 주도주가 없이 개별 종목장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연휴 이후에도 이런 움직임이 이어질까요? 어쩔 수 없어요. 네. 왜냐하면 테이퍼링을 네. 하게 되면 항상 선진국 시장으로 빠지고 이머징 시장 약세예요. 근데 이머징 시장이 강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머징 시장이 선진국보다 금리가 높거나 성장률이 높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테이퍼링 장세에서는 이머징이 약세적인 국가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우리는 특히나 러시아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도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형주가 순환매 상승을 하는 게 아니고 순환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도주가 부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그 시장을 잡아주는 대형주가 있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반도체 꺾였죠. 그다음에 LG화학 꺾였죠. 한번 꺾였다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돌아가는 네, 시가총 그렇죠. 계속 꺾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도주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다시 돌았을 때까지 힘들다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증시 내부 수급이 이게 유동성이 분산됐어요. 연기금도 안 사요. 외국인도 안 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들만으로는 힘들죠. 그다음에 대형주가 가격 매력이 발생됐어요.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도 최근 한 카카오가 20% 떨어지고 삼성전자 예전에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올라가지도 못하고 네. 떨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개별주 장세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제가 중요한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요.
다른 사람들이 자료를 안 보여주는 건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국인 선물 로로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인데요. 지난번 동시만기일 때 외국인들이 선물 로로버를 6만 9천 계약 매수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12월물 선물을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외국인 선물 로로버 매수한가가 415예요. 근데 지금 선물이 415 안 되잖아요. 409 그렇죠.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낮은 가격에서 6만 9천 계약을 매수했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12월 만기 때까지는 어쨌든 간에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바닥은 요 정도니까 점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음 자료 한번 보실래요? 되게 재밌는 게 하나 있어서 외국인 롤오버 자료를 제가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이렇게 쭉 매 분기마다 이렇게 만기 때마다 이렇게 통계를 낸 게 자료가 있어요. 근데 2020년도 이렇게 9월 만기, 그러니까 12월물, 그 다음에 3월물, 12월물, 3월물 쭉 했는데 연속으로 5번 롤오버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요, 제가 20년치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이거 예전 같으면 대세 상승으로 가는 형태의 네. 전형. 그러니까 다음 선물을 계속 롤오버해서 매수를 한다는 거는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게 다 깨졌어요. 아. 그러니까 예전에 하고 2011년도 이게 다 깨졌다는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롤오버를 이렇게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시장을 쭉 올려놓으면 외국인들이 선물로 위에서 이익신을 해버리고 다시 떨어뜨려버려요. 그러면 왜 이런 롤오버가 나오느냐. 옛날에는 시장을 크게 보고 중기적으로 보고 갔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12월물이 선물이 굉장히 싸기 때문에 12월물 사놓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얘네들이 샀던 가격보다 올라가면 이익신을 하고 그 대신 선물 안 사고 이러니까 계속 박스권대 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외국인들이 6만 9천 계약 샀으니까 실질적으로 바닥은 요 정도 라인에서 형성된다. 단 예전처럼 대세 상승으로 가지는 못한다. 이런 게 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네. 중소형 장수, 종목 장사가 계속 될 가능성이 크다. 아. 네, 그렇군요. 지수보다는 종목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라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자, 그동안에 우리 조 대표님은 꾸준하게 정책 관련주를 계속 강조하셨어요. 자, 정책 관련주에 추가로 좀 더 봐야 될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아, 이거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시간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지금은 단기로 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하나만 얘기 드릴게요. 제가 많이 준비해 왔는데 인프라 투자도 건설도 있고 뭐 IT 부품 이거 있는데 제가 그 얘기 드리면 안 될 것 같고요. 딱 2분 만에 제가 핵심적인 설명해 드릴게요. 정책 관련 중에 지금 친환경 정책 관련주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나 그렇게 얘기하면 탄소 뭐 배출권 이렇게 얘기하고 수소 경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렇게만 보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짧게 한 얘기 들어볼게요. 시멘트 회사 중에서요. 성신양이는 못 가고 쌍용 CNE는 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쌍용 CNE 같은 경우는 예전에 무연탄을 막 재료로 해서 막 사용하다 보니까 원가가 70%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에 무연탄 대신에 쓰레기를 재활용하자라고 해서 쓰레기를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연탄보다 코스트가 굉장히 떨어지죠. 무연탄은 탄소 배출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쓰레기는 재활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비도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멘트 업체 중에 한번 보면 쌍용 CNE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나는 이유는 뭐냐면 친환경 테마라는 걸 딱 잡고 그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면 친환경 테마에서 기업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이익이 나는가 살펴봐야 돼요. 또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 보면 예전에 그 스마트폰 부품주에서 현대차의 폐 건전지를 그렇죠. 재활용한 사업을 네. 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친환경 관련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장의 종목을 대부분 보면 탄소 관련주라고 뭐 후성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네. 하나하나 업종을 보면 그 업종 내에서 얘가 탈탄소 관련이면서 그게 실질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이 나면서 친환경 정책을 몰고 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설주 같은 경우도 그 인테리어 관련주 가잖아요. 그 인테리어는 예전에는 뭐 가구만 바꾸면 돼요. 10년짜리는. 근데 이제 20년, 30년 아파트가 되면 인테리어를 전부 다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그린 그 에너지의 개념에서 또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인테리어 관련주가 올라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탄소 테마에 대한 부분들을 내년까지는 계속 가져가는데 그거를 종목 업종별로 다 찾아보면 보이는 게 한두 종목이 있습니다. 그게 대장주가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아쉽네요. 다음 주에 제가 네. 다시 준비해서 다음 주는 종목만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업종별 안에서도 업종 안에서도 차별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네.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찾으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테마를 말씀이신 것 잡고 같아요. 종목을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 큰 테마는 친환경, 탈탄소 테마 내에서 종목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종목까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A1 리서치의 조일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